그러면 도대체 제가 이제 맛보기로 이제 플랫폼 산업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플랫폼 자본주의가 뭔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대한민국 유통시장의 발전을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준비해 봤는데요. 우리가 90년대, 2000년대까지만 해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대결,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의 과제였습니다. 그럼 소상공인들, 재래시장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거대한 대형마트가 왔을 때 내 상권이 빼앗긴다. 한 가지 문제. 두 번째, 거대한 대형마트가 생기는 순간 주차 문제가 발생한다. 혼잡한 교통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마트가 하나 들어서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춥거나 더울 때 에어컨이나 온풍기 따뜻한 곳에서 마음껏 쇼핑,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쇼핑을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유통산업의 변화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도 저 마트에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들이 90년대, 2000년대에 되게 중요한 문제였다. 왜? 자본주의 사회에서 물건 생산이 문제가 되지 않기 시작했기 때문에 물건을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속도로 어떠한 양을 소비자한테 판매할 수 있을 것인가가 자본주의 사회의 새로운 과제였던 거죠. 생산이 아니라 소비가. 그런 점에서 대형마트가 매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산업자본에 대한 유통자본의 지배가 자본주의 사회의 전환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의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 유통마트가 지금 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대형마트가. 심지어는 홈플러스가 어디로 간다? 앱으로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홈플러스, 지금 홈플러스 이스프레스는요, 편의점 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최근 오늘인가요? 발표됐는데 홈플러스 대형마트 배달을 배민이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유통자본이 소비자한테 그러니까 대형마트에 들어가는 입점업체 물건이라고 하는 건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매자들은 반드시 내 유통자본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이마트나 홈플러스로 와야 되는데 그 유통자본이 이제 자기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플랫폼에 입점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뀌었습니다. 변화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왜 이렇게 변하냐? 자, 온라인 시장, 플랫폼이란 중개자인 건데 쉽게 얘기해서 중개자에서 자본주의 사회 중개자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해볼게요. 재래시장에 우리가 가거나 홈플러스 가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돼요. 물적 공간으로. 그 다음에 오픈 시간과 클로징 시간이 있어요. 근데 온라인으로 바뀌었더니 주차장이 필요가 없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한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검색을 하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시공간에 한계가 없더라. 시공간에 한계가 없다라는 것은 소비의 한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소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공급의 한계가 없어야 되고 공급의 한계가 없다는 것은 노동의 착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건 그래서 나중에 플랫폼 노동이 나오는 건데 우선 지금은 이제 플랫폼 자본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온라인 시장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판매가 중요하기 시작한 판매에서 뭐가 중요하다? 정보랑 데이터가 너무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조업 일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상상했던 거는 우리가 학교에서 항상 배우는 게 포두주의,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월급 많이 주고 소비 많이 해서 기업이 이윤 많이 얻고 나면은 또 월급 많이 주고. 그래서 노동자들 힘이 세지니까, 노사정이 계급적인 타협을 해서 복지국가를 만들었어.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었던 방식의 그 자본주의 한근기라고 한 건데, 그 시대는 얼마 안 됩니다. 자본주의의 긴 역사 속에서. 근데 그 시대에 얼마 안 했는데, 한국은 그 중에서 더 짧게 그걸 겪었는데, 그게 지금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제조업은, 특히 지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서비스 상품, 서비스 산업, 그 다음에 데이터 산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인데,
요게 왜 바뀌느냐, 어떻게 바뀌느냐를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것도 대부분은 서울 얘기입니다. 데이터와 정보가 왜 중요하냐면 수요에 대한 완벽한 예측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거는 식욕 데이터를 해체한 건데, 가령 제가 채식주의자예요. 채식주의자고 진주역에서 내렸는데 저한테 족발 전단지를 줬다고 해봅시다. 그럼 저한테 뭘 준 겁니까? 쓰레기를 준 겁니다. 그러면 족발집 사장님은 어떤 욕구가 있냐면 진주에 사는 지금 이 순간 족발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족발 전단지를 뿌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공상과학 영화에서는 칩을 쏙 넣고 막 인간의 욕망들을 캐낸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 핸드폰을 쥐어주고 어플을 깔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뭐 먹고 싶은지 검색하게 함으로 해서 족발이라고 딱 검색하는 순간 여러분들 근처에 있는 사장님들이 여러분들한테 족발집 전단지를 뿌려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욕망과 식욕을 가지고 돈을 버는 게 뱀이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늘 밤 30대 남성이 치킨을 시킬 확률을 30대 남성인 나보다 뱀인이 더 많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이동 데이터 역시도 카카오톡에 여러분들이 실시간으로 내가 뭘 타고 이동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보들을 계속해서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매우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광고 사업까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공공 서비스, 공공교통 서비스를 설계하겠다라고 하면 국토부보다 더 잘 자본주의적으로, 이윤적으로 여기는 폐쇄, 여기는 만들어야 돼, 이런 것들을 더 잘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뭐 이거를 좋게 활용하면은 지역의 이동권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습니다. 공공 데이터들, 그러니까 카톡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니들이 사적으로 이용할 게 아니고 공공을 위해서 제공해야 돼 라고 해서 공공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다른 걸 상상해 볼 수도 있겠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욕망이 돈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들이 이제 맞춤형 광고인 건데, 요거는 최근에 제가 아이를 맞이해가지고 지금 오늘 52일째인데 그래서 혼났습니다. 지금 어딜 가느냐 라면서. 네.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를 낳고 가장 관심이 많았던 게, 제가 차를 안 사고 있었는데 중고차를 사야 될까라고 해서 생각만 했어요. 정말로. 근데 광고에 뜨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없습니까? 나는 정말 생각만 했는데 광고가 뜨는. 그럴 일은 없겠죠. 여러분들이 무조건 디지털 발자국을 남겨놨습니다. 어딘가는. 검색을 하거나 혹은 여러분들 SNS에 뭐 관심사를 올려놨을 거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쓰는 인스타라든지 SNS는 여러분들의 욕망을 캐내는 창고입니다. 그래서 무료로 여러분들한테 제공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딥페이크, 매우 문제가 됐던 딥페이크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해서 그런 건데, 옛날 같으면은 그런 것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매우 무지하게 어려웠던 거예요. 데이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어플 중에 나이가 들면은 어떻게 변하는 어플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옛날에 어떻게 개발했냐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 머그샷 있지 않습니까? 교도소 머그샷. 그러니까 교도소에 보면은 재범률이 높은 그 수감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10대 때 들어왔다, 20대 때 들어왔다, 30대 때 들어왔다, 40대 때 들어올 거 아닙니까? 이 머그샷 데이터를 가지고 가져가면서 개발을 했었던 것인데, 21세기에는 주커버그, 그 다음에 인스타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의 얼굴 데이터나 사진 데이터를 올리게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AI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발전한 것이지, 어떤 음모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캐낸 것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어떻게 캐냈냐, 도파민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좋아요 이런 것들 받으려고
SNS들을 이제 정말 인간의 욕망, 근원적 욕망, 관심과 소통, 이런 것들에 기반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방식으로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정확하게 재고 없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이게 꿈인 거거든요. 이건 계획경제입니다. 계획경제. 사회주의의 꿈. 왜? 자본주의는 가행 생산이 문제니까. 가행 생산을 해결하려면 수요에 맞춘 생산을 하면 돼. 그게 계획경제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누가 하고 있다? 플랫폼 자본가들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소련의 관료들이 이걸 알았다고 하면 이거를 열심히 했겠죠. 네,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배송혁명도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여러분 잘 팔리는 물건들을 얼마나 쌓아놓는가에 따라서 창고의 효율이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안 쌓이는 물건들을 창고에 박아놓으면 창고에 저장할 수 있는 다른 물건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잘 팔리는 물건인데 창고에 없어. 그러면 역시 유통속도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유통속도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1000억치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하루 안에 팔지 30일 안에 팔지에 따라서 자본 속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해결해 주는 것이 이 플랫폼 기업의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이 데이터를 많이 확보할수록 다양한 산업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배민이 제가 몇 년 전만 해도 강의할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민이 대출 사업을 하면 자영업자 대출을 정말 잘하지 않겠냐, 은행보다. 왜냐하면 은행은 연매출이라든지 그 다음에 평수라든지 이런 걸 볼 텐데 배민은 오늘 밤 얼마나 매출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그 다음에 이 사업 확장성 이런 것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대출하면 대박일 거다, 자영업자들. 제가 몇 년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현됐습니다. 무당처럼. 그래서 딜리버리 히어로가 최근에 한국 대출업에 나서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몇 년 전에 땡겨요라고 하는 앱이 나왔는데 이게 신한은행이거든요. 은행이 왜 배달앱에 들어왔냐? 배달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배달은 소비자 결제, 자영업자들의 매출, 배달 노동자들의 수입 이런 것들을 다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뛰어들 만한 업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플랫폼 자본주의에서 목표로 하는 것은 결국 금융 쪽으로 가는 것이죠. 나중에 요거 말씀드릴 텐데, 그래서 사실 전통적 은행에서는 이 사람의 월급 통장을 보지만 토스 이런 곳에서는 혹은 뭐 카카오톡 이런 곳에서는 실시간으로 얼마나 이 돈을 잘 갚느냐를 우리가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신용 점수가 낮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단기 소득이 많고 잘 갚는다고 하면 더 많은 대출을 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전통적 은행은 이 산업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런 신용 점수를 만드는 것도 다 데이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건강 앱.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걸음 걷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보들을 보험회사가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보험 가입을 거절하겠죠. 하루에 10,000걸음씩 걷는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하라고 전화를 할 겁니다. 어떤 리스크에 거는 거다? 이 사람이 죽거나 질병에 걸릴 리스크,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것에 있어서 은행이 데이터를 가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고,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건강보험 데이터를 가져가게 하는 것들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거거든요. 건강보험 빅데이터. 그걸 익명화시키겠다. 익명화시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새로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할 역할이다 라고 하면서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는 데이터 들어가면은 이건 공공재니까 우리가 좀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돼 라고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다 무너졌던 게 사실은 코로나 때였거든요.
여러분들 다 입출입을 다 카카오랑 네이버한테, 그 다음에 예방접종.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울타리라고 하는 게 모든 게 무너졌던 것이 코로나 때였던 것이죠. 그래서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돈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웹툰을 여러분들한테 공짜로 쓰게 하는 것도 네이버에서 놀다가 쇼핑하라는 겁니다. 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요. 카카오도 웹툰이 있고 카카오 게임이 있고 웹소설이 있거든요. 카카오에서 놀다가 다른 서비스를 이용해라 라는 거고요. 결국에는 옛날에 우리가 백화점에 가가지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간 거 아니거든요. 문화센터도 가고 놀러 가고 먹기도 하고 하다가 돈을 쓰라 이런 거고, 마트도 거기 보면 문화센터 수업들 엄청 많죠. 아이와 함께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올 수 있는 공간 백화점, 마트. 그렇다고 한다면은 플랫폼은 너희가 가장 즐겁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터, 우리 플랫폼이야. 여기서 마음껏 놀다가 가끔씩 쇼핑 한번 해. 이왕이면 여러분들의 정보 데이터를 제공하면서 놀아 라고 하는 것이죠. 바뀌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얼마든지 데이터를 가지고 얼마든지 사업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카카오가 계열사가 147개, 138개 된다는 겁니다. 왜 이러냐면 카카오가 갑자기 미용실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미용실을 차리면 됩니까? 그럴 필요 없죠. 일단 이용자한테 미용실 쿠폰을 뿌리면 됩니다. 카카오 미용실. 그 다음에 미용실 사장님한테 찾아가면 됩니다. 카카오 미용실 앱을 까세요. 이렇게 하면 카카오는 단 한 평의 미용실 없이도 대한민국 최대의 미용 업체, 미용 프랜차이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배민이 대한민국 최대의 배달 프랜차이즈인데 식당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 한 평도 가지고 있지 않죠. 카카오 택시. 법인 테스트 몇 개 있습니다. 몇 개는 있습니다. 카카오가 택시, 대한민국 최대 택시 회사죠? 택시를 다 소유하고 있습니까? 소유 안 하죠. 뭘 가지고 있습니까? 택시 노동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택시를 타려면 손 흔들면 안 돼요. 앱에 접속해야지. 택시 노동자들도 손님 맞이하려면은 길거리를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앱에 접속해야죠. 그래서 다 앱을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 중계가 이루어지는 거고, 그게 바로 독점적 플랫폼의 존재 이유입니다. 내 시장에 들어오지 않으면 손님을 만날 수 없어. 공급자를 만날 수 없어. 만드는 것이 플랫폼의 본질이다.